강신업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후보 등록은 내일부터? 내일부터입니다. 내일부터 이틀간인가요? 네. 후보 등록은 물론 하시겠죠? 예, 내일 합니다. 내일 할 예정입니다. 하시는군요. 네. 자, 이제 강신업 변호사님 프로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이 충북 청주시네요. 예, 청주 출신입니다. 시고. 옛날에는 이제 그 청원군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청원군. 예, 네. 청주가 됐죠. 네, 지금은 이제 청주로 됐군요. 네. 마이크를 좀 앞으로 당기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목소리 이렇게 썩 크진 않으시네. 네, 아니 목소리를 좀 작게 큰 게. 낼게 조곤조곤 하려고요. 네, 자, 그 고려대학교를 나오셨어요? 네. 문과대라고 그러면 예, 동문과 정확하게 나왔고 동문과 그리고 동문과 예, 독일어를 그리고 전공하셨네. 대학원도 좀 했고요. 예, 그렇게 했죠. 고려대에서. 그렇군요. 네. 네. 그다음에 대한 변호사 앞에 공보 이사를 하셨고 네. 물론 이제 사법시험에 합격을 하셨으니까 예, 사법시험 합격하고 이제 변호사 하면서 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제 공보이사를 를 하고 하셨군요. 그때 이제 네. 하창 의장님을 모시고 사법개혁에 앞장섰죠. 네. 그다음에 국민 캠프 언론 미디어 특보라고 하면 그 국민 캠프는 윤석열 이제 대통령 후보 예, 시절에 그렇죠. 그 시절에 그래서 언론 미디어 특보를 언론 미디어 했습니다. 특보를 하셨다. 네. 아, 그렇군요. 재밌는 게 있습니다. 건희사랑 대표이세요? 네, 저건 뭐 많은 사람들은 다 이미 알고 있는 거지만 그 건희사랑은 뭐 우리가 얘기하는 김건희 맞습니다. 그 팬클럽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김건희 여사 팬클럽인데요. 네. 당시 이제 윤석열 후보의 팬클럽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그 당시 뭐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또 마타도가 많다 보니까 네. 또 그 팬클럽도 쉽게 만들어지지 않고 있었고 네. 또 민주당의 그 집요한 공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실례지만 좀 네. 그러면 김건희 여사하고는 뭐 좀 잘 친한 사이입니까? 평소부터 아셨던 그 전부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하기 전부터 그래요? 알고 있었죠. 아, 그거는 지금도 팬클럽 대표이십니까? 김건희 선희사랑 대표이십니까? 그 권위사랑 대표를 내려놨죠. 제가 이준석 잡으러 들어가면서 그렇군요. 그때 내려놨습니다. 네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우리 강신업 변호사님의 프로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네. 오늘 시간을 내주셔서 오셨으니까 시청자들에게 국민들에게 강신업 변호사가 어떤 분이고 그리고 당 대표가 되시면 어떻게 일을 추진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당 대표가 네. 만약에 되신다면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당 대표가 네. 그 국민들이 이걸 가장 중요할 거야. 이걸 중요한 업무가 뭡니까? 이번 당 대표 이번에 당대표 가장 중요한 일은 2024년 총선 승리입니다. 2024년 네. 4월 4월에 10일에 예, 총선 승리. 총선에 승리를 한다. 네, 지상과제죠. 예. 2022년 3월 9일 우리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므로써 예. 제1회 국민혁명을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미완성이거든요. 그래서 2024년 4월에 다시 이제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거 이것을 저는 제2의 국민혁명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그렇기 그러면 때문에 이제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과반을 차지해야죠. 일단.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목표로 최소한 뭐 과반은 너무 당연한 거고 네. 180석도 차지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든지 다 이제 여러 후보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당 네. 대표를 하게 시겠다고. 네. 다 모두가 다 이 과반은 다 넘기겠다. 네. 이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네. 그렇죠? 예.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본인은 그 내년 4월 10일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의석의 과반 이상을 차지해서 뭐 180 가까운 석을 차지하게 전략이 뭡니까? 뭔가 전략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죠. 기본적으로 좀 알죠. 네.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공천을 해야 됩니다. 네, 감동을 그러니까 주겠다. 선거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네. 공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국민들의 감동을 일으키고 뭔가 신선한 어떤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네.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네. 뭐 맨날 그 나물에 그 밥이고 뭔가 달라진 거 하나도 없고 네.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그 나물에 이러면 국민들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네. 관심조차 갖지 않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자, 감동을 주겠다는 감동을 거죠. 주겠다는 그러면 겁니다. 앞으로 남은 이제 뭐 되신다면 1년 동안 네. 감동을 주겠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감동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쉽지 않죠. 무엇이 어떻게 하면 국민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내려온 곳이 네. 정치혁명, 공청혁명입니다. 공천혁명을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계속해서 국회의원을 해왔던 사람들, 네. 그러면서도 업적도 없고 그야말로 직업처럼 그렇게 늘 국회의원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네. 물갈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말이죠. 지금 정치인이든 아니면 관료 출신의 뭐 국회의원이든 간에 이런 사람들이 아닌 그야말로 뭐 시장에서 생선을 팔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분이라 하더라도 지혜와 용기 그리고 통찰력, 애국심을 갖고 있다면 그런 천하의 인재를 들춰서 공천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청년 정치인을 국회 의석 50석을 만들어내겠다. 여기서 청년 정치인이라는 것은 만 45세 이하를 말하는데요. 그렇다고 젊다고 무조건 그 사람들을 국회의원 시킨다는 말은 아닙니다. 네. 젊은 사람들 중에서 그야말로 지혜와 용기, 애국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찾지 않아서 그렇죠. 네. 기회를 주지 않아서 그렇죠. 저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공천 주고 그리고 당선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갖다 죽을 자리 주는 게 아니라 네. 그야말로 나가면 가능성 있는 자리 영남이라든가 내지는 서울의 강남권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훌륭한 사람들은 과감하게 공천함으로써 그들이 정말로 국회에 들어가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그리고 장강에 뒤물이 안물을 밀어내듯이 그들이 그야말로 대한민국 정치를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자, 말씀은 이제 충분히 의도는 네, 알겠어요. 근데 이제 그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네. 기존에 뭐 국회의원 하시던 지금 현역 의원이신 분 또 네. 지금까지 정치해 오신 분들의 그건 뭐 반수 이상을 뭐 이제 그만두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쉽지 않은 그런데 저는 가능합니다.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런 돼야 얘기네요. 그렇죠. 구체적인 방법. 그러니까 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 그만두시오라는 얘기를 어떻게 할 거냐. 다른 사람들은 말이죠. 네. 다 인연이 있어요. 그리고 빚이 있어요. 네. 지금 저 말고 나와 있는 당대표 후보자라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 10년 이상 정치했던 사람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 사람들은 못합니다. 근데 저는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제가 그 사람들한테 빚을 진 게 없는데 그야말로 공천하는데 무슨 장애물이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국민들의 또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서 한다는 겁니다. 네. 제가 무슨 뭐 독재하듯이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괜찮겠느냐라고 당원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 괜찮겠냐고 국민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이죠. 이 상향식 공천을 저는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리꽂겠다는 거 아닙니다. 공천하시겠다. 예, 그렇다고 내리꽂겠다는 것이 아니고 네. 물론 지금의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정말 훌륭한 분들 네. 그래서 누구도 그분에 대해서는 그분은 정말 지금까지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것이다. 그러면 그분들은 기회를 줘야 되겠죠. 그 판단을 누가 하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원들이 하는 것이고요. 당원들이 하는 것이고. 당원들이 상향식으로 예, 판단하도록 그리고 국민들이 하겠다. 하는 것이고. 국민들이. 그리고 또 이제 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또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평가가 같이 어우러져야 되겠죠. 네, 예. 자, 여기 보면 다른 그 채널에 가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청년 정치인 50명 국회의원 당선시키겠다라고 하는 것 조금 아까도 말씀 주셨는데 이 부분은 매우 그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바라던 부분인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에 대해서 근데 들어보니까 구체적 숫자가 50명이에요. 구체적 숫자가. 예, 그렇죠. 청년들이 저거를 또 뭐 그렇게 반기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어차피 내가 못 들 바에는 뭐 청년이 되면 뭐 하겠느냐 또 이런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자, 청년 정치인 50명이라는 것이 제가 만 45세 이하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사실 만 45세는 청년도 아닙니다. 제가 네. 좀 넓게 잡은 45세면 거죠. 청년이죠. 한참 일할 때죠. 폭을 넓게 잡은 것인데 네. 그 방법은 간단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영남권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방법이 간단하다. 예, 그런데다가 영남권은 국민의힘에서는 당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런데 과감하게 공천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물갈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저는 영남권 67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네. 한 7명 남기고 60명 전부 다 물갈이 하겠습니다. 사그리 물갈이 하겠습니다. 7명 정도를 남기는 이유는 67명 중에서 7명은 훌륭한 분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네. 약 7명을 남기겠습니다. 그리고 60명을 전부 물갈이 하겠습니다. 네. 그러고 네. 또 이제 이 수도권에도 지금 그야말로 수도권 전멸했지 않습니까? 121석 중에 그렇죠. 17석밖에 차지를 못했는데 여기라든지 뭐 충청권이라든지 이런데 그때는 너무나 이게 참패를 당했던 것이고 네. 정상적으로 한다면 그렇게 참패를 안 당합니다. 네. 자, 그런 것을 고려해서 당선 가능성이 있는 곳에 청년들을 그런 대로 많이 공천을 하는 방법 이것이 이제 하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180석을 차지하겠느냐? 그거는 말이죠. 저는 과학 공천하겠습니다. 과학 공천. 예, 정치는 과학이다. 정치는 침대는 과학이다. 과학이 아니라 정치가 과학인 거예요. 그런데 주먹구구식으로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네. 그렇게 국민의힘이 망가지고 탄핵당하고 깜빵한 겁니다. 네. 다시 말해서 정치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세종
세종대왕이야말로 정치를 가장 과학적으로 한 분이거든요. 네. 세종대왕 뭐 장영실 그 얘기할 건 뭐 더 이상 없고 네. 하나만 예를 들을게요. 네. 세종대왕은 어떤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실행함에 있어서 그냥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글을 만들었어요. 한글을 만들어 가지고서 1443년에 만들었는데 3년 동안 반포를 안 합니다. 그 반포를 1446년에 했습니다. 3년 동안 뭐 했느냐? 실험했습니다. 아하. 과연 이 한글이 정말로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냐? 네. 이걸 갖다가 임상 실험을 한 겁니다. 임상 실험을 해가지고서 그야말로 백성들이 편히 쉽게 쓸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반포해 나갑니다. 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을 세종대왕께서는 그렇게 임상 실험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당시 토지 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네. 가지고 말이죠. 당시에 17만 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합니다. 17만 명을 상대로. 이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런데 9만 대 8만 정도 약입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이 토지 제도에 대해서 갈려요. 네. 그만큼 과학적인 정치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보시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를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저번에 황교안 대표가 말이죠. 네. 이 공천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대구에 있는 사람을 서울로 갖다 붙이고 동대문 서초동에 있는 사람을 뭐 동대문으로 끌고 가고 뭐 여기 갖다 붙이고 저기 갖다 붙이고 뭐 구로에 있는 사람을 강서로 갖다 붙이고 막 이래 가지고 개판 공천해 가지고 그야말로 네. 망가진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어떻게 공천했는지 아십니까? 오세훈이를 누가 이길 수 있는가를 갖다가 연구를 거듭해서 오세훈이가 거물 정치인이니까 네. 깨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광진구에서.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려. 누구를 집어넣으면 오세훈을 이길 수 있는가. 여론조사 같은 거 하고. 그런데 아무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만이지만 이기면 대박인 사람을 고르자. 그럼 누구를 골라야 되느냐. 오세훈이하고 완전히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을 고르자. 그게 누굽니까? 바로 고민정입니다. 여자. 그다음 젊은 사람. 그리고 청와대에서 일 좀 했으니까 이름 있는 사람을 골라가지고 그렇게 공천을 해서 고민정의가 오세훈을 깨는 겁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게요. 나경원이 어떻게 해서 침몰되느냐. 나경원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뭐 지금 나경원이 떨어졌다 해가지고 뭐 지금 그렇게 뭐 그냥 뭐 어디 가서 뭐 그냥 뭐 대충 뭐 이길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나경원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자, 판사 대 판사로 붙이자. 여자 대 여자로 붙이자. 이게 이 수준이에요. 이런 식으로 공천을 하는데 이 공천도 다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요 사람을 집어넣으면 이기겠다. 요 사람을 집어넣으면 몇천 표 차이가 나겠다. 이렇게 공천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뭐 부정선거 어쩌고 하는데 저는 부정선거 없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의혹이 있으면 국민들의 의혹이 있으니 밝혀야 된다는 겁니다. 부정선거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없다고도 보지 않습니다. 누구는 뭐 100%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건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100% 없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이준석이는 부정선거 100% 없다. 부정선거 말하면 마치 바퀴벌레처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황교안 전 총리는 부정선거 100%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있다 없다를 단정짓지 않는다. 저는 다만 부정선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갖고 있으니 그 의혹이 밝혀주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당대표가 된다면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산하에 부정선거 감심위 조사 특별기구를 만들어서 그걸 조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고 다만 그러면 저번 선거가 부정선거 때문에 졌느냐? 그렇게 보지 않는다. 지금처럼 개판 공천을 했기 때문에 공천이 아닌 사천을 했기 때문에 졌다.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그야말로 과학 공천을 할 것이고 정치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하고 좀 다릅니다. 네. 자, 이제 네. 가장 큰 목표가 내년 4월 10일 총선에서 네. 뭐 과반을 넘는 의석을 하기 위해서 네. 첫 번째 내은 게 공천혁명을 하고 그렇습니다. 사람의 그 감동을 주는 것 중에 예. 가장 큰 게 예. 공천혁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참 시원하다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네. 충분히 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공천혁명입니다. 또 네. 국민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가 뭐가 있습니까?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국민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바가 또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총선 승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공천혁명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공천혁명으로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공천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갖다 공약으로 내놓고 그 공약을 어떻게 지킬지를 그 공약을 어떻게 실현할지를 갖다가 국민께 말씀드리고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되겠죠. 공약으로 감동을 공약으로 시키겠다. 감동시키겠다. 구체적인 공약은 저는 지금도 당대표 공약이나 나중에 또 물론 뭐 제가 당대표가 되고 나중에 이제 총선을 할 때 그때 공약이나 같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제가 내놓는 것은 사법개혁입니다.
아, 사법을 개혁하겠다. 사법 개혁을 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자, 권순일 아시죠? 권순일. 권순일. 권순일이라는 사람이 뭐 했습니까? 55 클럽이라고 55 클럽. 의심받고 다 있죠.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 다 알죠? 다 알죠. 권순일 깜빵 갔습니까? 예? 깜빵 갔습니까? 아, 지금 잘 살고 있죠. 깜빵 안 갔죠? 네, 변호사 개혁. 예, 변호사 개혁까지 했죠. 이게 그러면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예. 왜 수사를 안 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울분을 가지고 있죠. 답답하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권순일이 뭐 어떤 의혹을 받고 있는 건지 이것도 의혹 아닙니까? 네. 자, 의혹이 뭐냐? 의혹인데 상당한 의혹이죠. 짙은 의혹입니다. 네. 대법관을 하면서 현직 대법관이 네. 현직입니다. 네. 현직 대법관이 돈을 처먹고 1, 2심 재판 결과를 뒤집어줬다. 그 이재명이. 네. 그 혜택을 이재명이 받다. 네. 그리고 김만배라는 녀석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수십 번 가방 만났어요. 못질을 수십 했다. 번 만났어요. 네. 그 대법원에 들어가서 만난 것만 해도 8번을 만났다. 예. 아니 나는 변호사였지만 대법관실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못 들어가 봤어요? 못 들어가 봅니다. 아니 못 들어가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대법관실은 대법원은 무슨 뭐 그 재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야말로 서류를 하는 겁니다. 예. 예. 근데 거기 갈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 대법관이 어떤 변호사를 들인다면 네. 그건 의심받는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대법관들은 보통 변호사를 들이질 않아요. 아, 그러니까 이 권순이라는 이 작자는 네. 이재명만큼이나 아주 특이한 작자다. 네. 세상에 그런 작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권순일이 아직도 깜빵 안 가고 잘 처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런 것들을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권순일 깜빵 집어넣겠다면 모두가 찬성할 겁니다. 반대하는 국민이 있으면 나와 보십시오. 네. 자, 바로 저 권순일 저는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국민의 지지를 모아서 반드시 수사해서 권순일 집어쳤습니다. 네. 권순일뿐 아닙니다. 지금 55 클럽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죠. 이들도 지금 깜빵 안 가고 있습니다. 뭡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하나. 예? 그 양반만 지금 곽상도. 네. 곽상도만 지금 하나 재판받고 깜빵 가고 그랬지. 나머지 지금 5놈은 말이죠. 자, 제가 개입을 좀 할게요. 예, 그렇죠. 우리 저하고 오늘 대담을 할 때 제가 질문지를 보내드리지 않겠다고 그랬고 네. 본인이 질문지 없이 하겠다고 네, 말씀하셨어요. 저는 질문이 필요 없습니다. 조금 매우 까다로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예. 네.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예. 제가 사법개혁을 하면서 권순일이 말씀하셨어요. 네. 자, 그 55 클럽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박영수 말씀하시는 거 박영수. 예. 박영수는 우리가 알기에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선배로 알고 있어요.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깜빵 집어넣어야죠. 윤석열 대통령이 별로 기분이 언짢을 것 같은데. 아니 이 얘기를 듣고 왜 윤석열 대통령이 기분이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고 네. 국민의 대표지 네. 뭐 박영수의 형입니까? 그거는 사적인 일이고 네. 이 공무심 제가 공무심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어요. 제가 네. 만든 말입니다. 네.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마음가짐. 네. 이걸 공무심이라고 하지만 얘기해요. 저항이 있을 텐데. 누가 하죠 그러니까? 윤석열은 현직 대통령이고. 아니 그러니까 권순일을 박영수를 깜빵 집어넣는데 누가 저항을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박영수 깜빵 집어넣지 마라. 박영수 깜빵 집어넣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럴 리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공정과 상식 그리고 법치를 지금 내세우고 대통령이 되신 분이에요. 네, 네.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뭔지 이걸 이제 시대적 사명이라고 말하고 콜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영업사원 1호 뭐 그렇게 지금 천명하고 계시고 좋습니다. 그건 다 좋지만 네.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총장을 불러내서 대통령을 세운 이유는 네. 이 부정부패 척결하라는 거예요. 문재인 적폐 척결하고 그 다음에 그야말로 국민을 갖다가 5년 동안이나 유린하고 그야말로 국민을 속이고 나라를 두둥강 내고 이런 자들을 갖다가 척결하라는 시대적 사명, 시대적 요청을 받은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그걸 잘 알고 있고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차근차근 적폐를 청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좀 느리다 이렇게 국민들이 느낄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 네. 역시 윤석열 대통령은 만만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차근차근 다 해야 걸. 네. 그래서 저는 박영수도 윤석열 대통령 한다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 안 해도 한다고 보는데 이제 무슨 사람들이 지금 이제 박사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뭐 지금 형이고 뭐 지금 굉장히 친한 사이고 뭐 같이 네. 특검도 했고 뭐 그랬는데 아니 그 선배예요. 글쎄요. 특검 부른 사람이.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 중요한 겁니까? 네. 정치라고 하는 건 말이죠. 지 아버지도 치는 거예요. 국민을 위해서는 무슨 선배라고 해서 안 칩니까? 네. 그거는 오히려 박사님께서 네. 기우하시는 거고 네. 그것이 바로 읍참마속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국민을 위해서라면 네. 제가 공직과 사직의 차이점을 말하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네. 사직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어떤 인연에 따라서 네. 개인적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네. 예를 들어서 내 돈을 갖다 내 아들한테 물려주는 것은 사적인 것이기 때문에 상속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네. 그런데 공직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럼 못 물려주느냐? 대통령의 지아들을 왜 대통령을 못 시키느냐? 그건 공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자, 우리는 왕조 시대가 아니고 공화주의 국가고 말이죠. 네. 자, 그래서 무슨 뭐 개인적인 인연이 좀 있다. 네. 그런다 한들 그것 때문에 읍참마속을 못한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 예. 그러면 기왕종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문재인 윤석열 대통령을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오르게 만들어준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문재인 대통령이 뭐 최근에 보면 그 서해 공무원 비사 사건에서도 수사선상에서 배제돼 있어요. 아직 거기 스톱이에요. 거기 들어가기 직전에. 그렇죠. 그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아요. 네. 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를 좀. 당연히 깜빵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문재인이야말로 저걸 말씀을 드릴게요. 차근차근히. 우리가 이재명이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 범죄인이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뭐 그럴 수 있겠죠. 네. 뭐 전과 사범에다가 무슨 뭐 또 지금 수사받고 있는 것만 해도 뭐 10가지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저는 그런다 한들 이재명을 잡범으로 봅니다. 이재명이 이재명이 잡범이다. 뭐냐? 잡범이다. 왜냐하면 성남시라고 하는 이 지방 권력을 가지고 네. 지방 토착 세력에 쉽게 말하면 네. 그 지방에 있는 조폭놈들, 지방에 있는 종북수사파 놈들, 물론 또 예를 들어서 지방에 있는 이 부패한 떴다방 세력들, 네. 이런 자들하고 어울려가지고 권력을 좀 나눠먹고 네. 이 권력을 좀 키워가지고 정권도 잡아보려고 했던 네. 아주 뭐 잡범은 아니지만 그렇다 한들 이재명은 지방 토착 세력이다. 네. 자, 그런데 문재인은 뭔가? 문재인은 국가 권력을 가지고 네. 국가를 갖다가 전횡한 네. 권력을 전횡해가지고 나라를 두둥강 내고 네. 그야말로 이 나라를 갖다가 통째로 김정은 아가리에 갖다 바치려고 시도했던 자다. 네. 그럼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여적죄라 부르는 거고 역적이라 부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재명도 작은 역적일지 모르나 네. 진짜 큰 역적은 문재인이다. 네. 그래서 문재인을 갖다가 당연히 수사해서 깜빵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뭐 제가 문재인의 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저도 뭐 유튜브 방송하고 수많은 네. 방송을 해왔기 때문에 문재인이 어떤 죄를 짓고 뭐 하루 종일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좀 간단하게 그냥 얘기하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국가의 정통성을 갖다가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 아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대통령이라는 자가 인정을 안 하고 뭐 임시 정부가 어떻고 뭐 축창가가 어떻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야말로 저 김정은하고 쇼쇼쇼거리고 이 나라를 갖다 인정하지 않는데 그게 무슨 역적이지 그게 대통령입니까? 네. 그래서 이 문재인이 거기서 모든 게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 서해 공무원 피격 살해 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라든지 원전 비리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결국 북한과 연계가 돼요. 뭐 대북 송금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랬기 때문에 올라가가지고 융숭한 대접을 받다가 나중에 이제 돈 못 주니까 세컨더리 보이콧 때문에 돈을 못 주니까 그래가지고 북한에서 화나가지고서 삶은 소대가리라고 그러고 연락소 사무소를 갖다 폭파시켜버리고 막 이래도 꼼짝도 못하고 한마디도 못하고 병신처럼 있다가 물러났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것을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문재인과 재은지는 이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고 대한민국을 갖다가 손해를 끼친 그런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서 그것이 여적죄가 됐든 그것이 무슨 죄가 됐든 간에 직권남용이 됐든 직무유기가 됐든 하여튼 그자의 죄를 물론 행정배임이 있으면 행정배임까지 다 해서 대북 송금을 했으면 대북 송금을 했든 다 해가지고서 문재인의 죄를 낱낱이 밝히고 당연히 깜빵에 보내야 된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아까 막 공천혁명을 하시겠다. 네. 그다음에 사법개혁을 하시겠다. 사법개혁에 이제 거기에는 좀 뭐 이제 대법관도 있고 뭐 크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도 포함이 돼요. 그건 말하자면 과거 청산입니다. 네, 네. 자, 조금 더 딜리케이트하고 좀 더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지. 예. 곤란하면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래. 네, 대단히 까다로운 질문일 겁니다. 예, 그럼 안 할 수도 있죠. 예. 예. 자, 윤석열 대통령이 옛날에 검찰이었고 검찰총장이었어요. 네. 예.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를 지금 이 말씀 좀 하려고 그래요. 네. 탄핵 과정이 올바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법률 전문가의 입장에서 탄핵 과정이 올바랐냐라고 하는 걸 그 여쭤보겠습니다. 탄핵 과정이 올바르냐는 질문은 대답하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네. 일단은 헌법재판소에서 네.
그것이 판결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대한민국 공부의사였는데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갈게요. 그 당시 이제 무슨 수많은 어떤 소문이 있었고 수많은 얘기들이 흘러나왔어요. 근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안다 그러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무슨 뭐 비아그라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구술했네 뭐 하여튼 무슨 뭐 최순실이 어떠네 무슨 뭐 하여튼 알지 않습니까? 자, 그때 제가 대한민국 공부의사였는데 대한변협의 입장을 어떻게 냈느냐. 그래가지고 뭐 끌어내려야 된다, 하야를 시켜야 된다, 무슨 아니다, 하야시키면 안 된다, 무슨 뭐 수많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 탄핵을 시키자 뭐 그때 대한민협의 입장이 어떤 거였냐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른다. 수많은 소문이 있는데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 그렇다면은 하야는 그냥 끌어내리는 거 아닙니까? 너 내려와라. 그건 안 된다. 그거는 법에 없는 하나의 그냥 말하자면 정치적인 것인데 지금 소문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는 거고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있는지도 없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다면은 헌법에 정해진 절차가 있다. 헌법에 정해진 절차가 바로 탄핵이라는 절차. 이건 헌법적 절차예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탄핵 소추를 하고 국회에서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근데 국회에서 하려면 국회 동의 요건을 갖춰야 되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갖춰가지고서 헌법재판소에 가가지고서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따라서 그 결과를 받아들이면 된다. 이렇게 입장을 정했습니다. 이게 대한변협 입장이 공식적 입장.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대한변협에서는 하야는 안 되지만 만약에 탄핵에 할 요소가 있다면 탄핵 절차를 밟아서 그 절차에 따라서 그 결과를 가자. 이렇게 방향을 정했던 겁니다. 근데 저도 똑같은 입장이었어요. 대한변협의 공식 입장이니까. 그리고 제가 공부의사였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와 같은 글을 썼어요. 그랬더니 모르는 사람들은 강신업이도 뭐 탄핵을 갖다가 뭐 찬성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나온 결과만 본다면 어쨌든 탄핵 절차를 밟아가지고 탄핵이 됐으니 그걸 갖다가 재심으로라든지 나중에 무슨 어떤 재심 절차는 없습니다만은 그것이 어떤 역사적 사실로 확인될 때까지는 탄핵이 올바르다 그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이 법조인으로서는 불가능하다. 자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취임 한 달 전쯤 대구 달성사제에 내려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뵀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가슴 속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항상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명예회복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제가 여쭤보고 싶은 점은 이거예요. 뭐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당 대표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이 명예회복을 시켜야 될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잘 명예회복을 시켜야 된다. 명예회복을 어떻게 시킬지 제가 생각하는 명예회복은 그때는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자면 그 광기라는 게 있잖아요. 이 광기가 휩쓸고 갈 때는 그야말로 이 이성적인 판단 그리고 어떤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할 때 국민들은 사실은 다 박근혜 대통령이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근데 알고 보니까 사람이 이제 광기가 고치고 안개가 고치니까 안개가 있을 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안개가 고치고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이론도 안 먹었구나. 박근혜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그만큼 탄핵을 당할 만큼 깜빵에 4년 9개월을 갈 만큼 잘못하지 않으셨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진 거예요. 이제 알게 된 거야.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저 역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방법은 뭐냐?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방법은 사실관계를 갖다가 정확히 이걸 역사적 사실로 남겨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사실관계를 밝혀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뭐 했다 최순실이가 어떻게 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사실인지 아닌지 일반인 국민들은 잘 몰라요. 다만 재판이 났단 말이에요. 재판 결과가 있었고 수사가 있었기 때문에 수사가 있었고 그렇게 재판이 됐다면 그것이 그렇게 야로가 있지 않는 한 옳을 것이라고 보는 건데 지금에 와가지고는 이 수사와 재판마저도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에 비해서 부풀려지고 과도하게 처벌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거는 결국은 일반 국민들은 모르는 것이고 결국 정치인들이라든지 법조인이라든지 당시 수사를 했던 사람들이라든지 당시 재판을 했던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밝히는 데 나서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추진해 줄 거냐고. 그러니까 추진을 해 주실 저는 당대표가 의사가 있느냐고 저는 합니다. 저는 그거 약속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도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제가 회복시키겠다. 회복시키는 방법은 뭐냐? 진상을 파악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문이 있냐면
이거는 뭐 의문인데 당시에 뭐 문재인의 서슬이 펄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니면은 당시에 어떤 사회적 분위기 안개가 걷혀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뭔가 이 사화 재판이 그 실체적 어떤 진실을 밝히는데 네.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또 뭐 그것을 밝히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는지 모르지만 모든 것이 밝혀진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한간의 어떤 의심이 있습니다. 예. 그런 거에 대해서도 그렇다면은 저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박근혜 대통령 이걸 갖다 명예회복이라고 하지 말고 박근혜 대통령 사건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사건? 예, 박근혜 대통령 사건 진상규명위원회를 예. 만들겠습니다. 아, 예. 저들은 말이죠. 세월호 갖고도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거 갖고도 7년씩 뭐 굴거먹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 사건 진상규명위원회를 네. 만들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모든 국내 문제에만 네, 네. 또 과거 문제에만 집착을 많이 하는데 네. 이제 국내 문제와 과거 문제는 충분히 들었다고 판단되고 네, 네. 예. 이제 국내 문제가 아니라 국외 문제와 미래에 대한 문제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한일 관계가 문재인 정부 때 거의 네. 파탄이 났어요. 그럼요. 그리고 그 원인은 뭐냐면 징용국 문제를 그 대법원 판사가 징용 문제를 저는 국제법을 어겼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파탄이 났고, 뭐, 죽창가 부르자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한 것까지는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징용공 판결이 법률가로서 징용 판결이 올바랐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도 어려운 질문을 주시는 건데 네. 사실은 이제 강제징용 그 문제인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네. 뭐 정치적 해결 또 뭐 법적 해결. 해결 이전에 예. 판결에 대해서 뭐죠? 법리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사실은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 때 이미 이제 합의가 됐던 거 아닙니까? 네. 예, 합의가 됐던 거고, 근데 그거를 문재인이가 뒤집은 거 아닙니까? 네. 사실은 우리가 어긴 겁니다. 우리가 어긴 우리가 거다. 어긴 겁니다. 예, 그거는 국제법적으로 이거는 맞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문재인이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건데 다만 이게 이제 감정적으로 좀 예민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건드린 네, 겁니다. 예.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정치하는 방법이 아주 비겁한 것이 이 세월호도 그렇고 계속 이 감정적인 거 위안부도 그렇고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톡톡 건드려 가지고서 이 사실관계를 덮고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끌어가는 죽창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강제징용 이 판결은 우리가 원래 있던 것을 뒤집은 거 아닙니까? 그것도 예, 사실은 그 뒤집는 과정에서도 역시 또 문재인의 입김이 다 따랐다고 예. 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판결이 저는 옳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좀 믿지 않는다. 예. 예. 자, 최근에 연초일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핵무장을 우리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하는 뉘앙스입니다. 발언을 뉘앙스. 했어요. 네. 자, 우리나라의 핵무장에 대해서 대한민국 핵무장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당 대표로서. 네, 윤 대통령도 뭐 꼭 그걸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한번 이게 의향을 이렇게 한번 던져보는 뭐 이런 거였는데 윤 대통령의 고민을 저는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너무나 저렇게 망나니처럼 나오기 때문에 저 북한을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고 하는 대통령의 어떤 헌법적 책무에서 저는 고민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우리는 한미동맹을 떠나서는 네. 생각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한미동맹은 건국 이념이기도 합니다.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한미동맹 이런 것들은 건국 이념이기도 하고 또 지금 한미동맹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침범을 받으면 미국이 자동 개입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제 문재인은 한미동맹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종전선언이다 뭐 이런 소리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그랬는데 미군 철수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데 이 한미동맹만 굳건하게 지키면 굳이 우리가 뭐 여기다가 핵무장을 하지 않아도 핵을 만들지 않아도 또 전술핵을 들여오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미국이 개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핵무장까지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고 우리가 또 핵무장을 했을 때 또 여러 가지 또 여파가 있고 그런 것들은 또 중국이라든지 또 일본의 관계라든지 그럼 주변 국가의 어떤 핵무장을 불러오게 될 것이고 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처럼 미국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핵 우산을 제공하는 이런 상태가 맞다고 봅니다. 자, 그럼 외교 문제, 외교 국방 문제에 네. 대한 그 견해는 이제 대충 네. 제가 이제 파악을 하겠고요. 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먹고 사는 문제는 이제 중요합니다만 그럼요. 국민들이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들이 많아요. 네. 자,
어떻게 국민이 배부르게 먹고 살게 할 겁니까? 네, 그게 참 중요한 거죠. 예. 맹자도 무항산 무항심이라고 그러셨죠. 네. 그러니까 먹을 게 있어야 도둑질 안 한다 뭐 그런 말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영업사원 제1호 영업사원 이런 얘기를 하신다고 저는 보는데요. 네. 잘하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뭐 자원도 없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지만 네. 여기서 출발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분수를 그러니까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국제 무역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의 관계 중요하고 중국의 관계 중요하고 미국의 관계 중요하고 결과적으로 수출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부를 창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수출을 그러면 잘하기 위해서는 첨단 산업 그야말로 반도체도 뭐 이제 첨단 산업이 우리가 잘 먹고 살았지만 근데 반도체만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자동차 지금 전기차가 이제 획기적으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4차 산업에 따라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계시지만 이 방산 산업이라든가 원전 산업이라든가 고부가 가치 산업을 갖다가 우리가 먼저 이렇게 세우고 그야말로 이걸 첨단화 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 수출 산업 이것을 갖다가 성장시키지 않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말이죠. 저는 그래서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이 경제 이 스탠스 이것이 굉장히 옳다고 보고 당대표가 돼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이 스탠스를 갖다가 잘 좀 갖고 나가고 또 좀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먹는 문제까지 얘기가 되고요. 예, 예. 자, 이제 이런 모든 거를 하시려면 당 대표가 돼야 됩니다. 당대표가 돼야 됩니다. 혼자 되는 건 아니고 경쟁자가 있습니다. 네. 자, 준비된 자료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경제자들이 또 만만치 않아요, 그죠? 예. 자, 여기 보면 안철수 씨에 대한 공개 질문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거 좀 설명 주십시오. 네. 저는 이제 안철수 의원이죠. 네. 이 안철수 의원을 개인적으로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네. 사적으로 네. 뭐 남한테 뭐 뇌물 안 받고 남 뭐 저기 네. 쉽게 말하면 뭐. 근데 정치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뭐 승려되고 뭐 예를 들어서 신부님 뭐 수많은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네. 그렇다고 정치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정치는 권력의 행사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국민을 죽이고 살리는 겁니다. 네. 때문에 그야말로 정치라고 하는 것은 내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정치한 사람이 바로 중국의 강희제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안철수는 왜 정치하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 정치하는가? 12년 동안 새 정치라고 해서 계속했는데 그럼 안철수가 뭐 했습니까? 제가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안철수 씨 당신 대법관 변호사 개혁 금지를 시켰습니까? 아니면 의원 불체포 특권을 갖다 폐지를 했습니까? 안철수 당신이 도대체 10몇 년 동안 새 정치를 한다면서 한 것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이 사람하고 붙었다 저 사람하고 붙었다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옆에 있는 사람 이 사람 왔다 저 사람 왔다가 국가관도 말입니다. 종전선언을 찬성한 적이 있어요. 네. 도대체 종전선언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찬성을 한 것인지 네. 제대로 된 어떤 정치 철학과 정치 신념을 갖고 있는지 네. 저는 의심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철수는 그냥 사적으로 그러니까 네. 뭐 돈도 있고 뭐 기부도 하고 좋다 이겁니다. 네.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 사람이다. 여기 공개 질문 네. 간첩님 말씀도 하셨는데 똑같아요. 아까 그거 똑같은 거예요. 국가관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종전선언을 갖다 찬성을 하며 그럼 종전선언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 한미동맹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 미군 주둔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국을 어떻게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국방과 외교는 무엇인지 도대체 알고 하는 말인지 그럼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딨냐? 저거는 일반인들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일반인들.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야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딨냐? 아니 정치 지도자가 간첩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면서 야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딨어? 있잖아요. 민노총까지 침투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정치하는 사람은 그렇게 그냥 무슨 지나가는 아줌마가 얘기하듯이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철수는 정치가 무엇인지 국가가 무엇인지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치의 엄중성과 이 정치가 얼마나 국민들을 살리고 죽이는 것인지 모른다. 네. 그리고 이렇게 장담을 해 장담을. 무슨 근거로 간첩이 없다고 장담했습니까 도대체. 안철수는 제가 사적으로는 훌륭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그렇지만 정치를 하기에는 맞지 않는 사람이다. 저는 장담합니다. 저는 공부도 많이 했고 나름대로 저도 통찰력과 지혜가 있다고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안철수는 정치하면 안 됩니다. 최근에 양말도 이렇게 자, 그것도 보십시오. 그거 보십시오. 떼진 양말. 어디서 그걸 또 배웠어요. 안철수가 처음에는 그런 건 안 배웠어요. 근데 네. 정치를 하면서 타락했는데 네. 제가 생각입니다 이거는. 네. 자, 양말을 그게 왜 양말이 나온 건지 그 과정을 보십시오. 네. 어떤 지지자가 양말 두 켤레를 갖고 왔어. 예. 신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양말 갖고 왔으니까 바꿔 신을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빵꾸난 것이
카메라에 잡힌 거야. 예. 그렇다면 짜고 치는 거 아닙니까? 네. 짜고 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빵꾸난 양말인지 알고 어떻게 양말을 갖다가 선물을 합니까? 목도리도 아니고 넥타이도 아니고 어떻게 양말을 선물을 합니까? 그 양말을 갈아 신는데 빵꾸가 납니까? 아니 1,500씩이나 돈이 있다면서 그 왜 양말을 빵꾸난 양말을 신고 다닙니까? 예, 예. 오히려 양말가들 1,000켤레를 사가지고 예. 가난한 사람도 한 켤레씩 주고 이웃 사람도 한 켤레씩 주고 나도 양말 좀 괜찮은 거 신고 이게 국가를 살리는 것이고 좋은 것이지. 네. 그렇게 뻥끗한 양말 다 바꿔서 포퓰리즘 이거 이재명하고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어디서 이재명 하는 짓을 배워가지고서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쇼를 합니까? 그럼 문재인이 계속해서 5년 동안 쇼했는데 네. 안철수가 다시 또 당대표 돼가지고 쇼하면 그 꼴을 어떻게 보라고 지금 또 그런 쇼를 합니까? 이거는 정말로 제가 그것도 올렸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말이죠 오늘. 참. 자, 이제 또 다른 준비한 거를 좀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철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아까 사법개혁 말씀하셨던 부분이요. 그럼 뭐 이제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광화문 광장에 이승만, 박정희 동상을 세울 것이다. 요거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자, 우리 신채호 선생도 얘기했고 많은 분들이 얘기했지만 나라는 무엇으로 지탱되는가? 나라는 국방으로도 외교로도 지탱되지만 그건 하위 개념이고요. 나라는 혼으로 지탱됩니다. 혼. 예, 민족의 혼으로 지탱되고 국민의 사기 정신으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사기 정신으로 지탱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자가 물었어요. 식량하고 무기하고 그리고 백성의 신뢰 중에서 뭘 먼저 버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야 무기를 먼저 버려라. 무기가 없으면 못 싸우는데요. 그래도 무기를 버려야 된다. 그럼 두 번째 뭘 버려야 됩니까? 식량을 버려라. 그리고 끝까지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백성의 신뢰다,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제 믿음이라는 걸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데 결국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뭐 사기, 뭐 하여튼 뭐 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 어떤 지도자에 대한 신뢰, 뭐 이렇게 다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대한민국이 지금 흔들리고 저 문재인 주사파들이 그렇게 이 나라를 갖다가 두동강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대한민국에 대한 긍지가 없어요.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이 없어요. 미국 국민 보십시오. 그 자부심이 있으니까 기꺼이 나가 죽는 것이고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죽은 사람들을 끝까지 유해를 모시는 것이고 바로 이렇게 자부심이 있을 때 존재하는 거예요.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자부심이 있을 때는 로마가 건전했어요. 나중에 이제 로마가 무너질 때는 자부심이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이 한반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나라예요. 어떻게 이 한반도에 사는 국민이 백성이 자유를 가진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언제 자유를 가졌습니까? 조선시대? 없었어요. 몇 사람만 자유를 가졌을 뿐이지. 그런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자유라고 하는 것을 누리게 됩니다. 누가 피지배자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때 와가지고 처음으로 5,000년 만에 굶어 죽을 위험을 피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래서 광화문 광장에 이승만 건국 대통령과 박정희 부국강병 대통령의 동상을 세워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확립하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확립하면 이 동상이 서는 순간 체제전쟁에서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 저 종북사파 세력, 그리고 북한의 정통성이 있다고 이 얼빠진 얘기하는 이 세력들, 그리고 대한민국을 인정할 수 없고 임시정부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얼빠진 놈들, 이 놈들을 갖다가 무너뜨리고 우리가 종북 이 주사파를 완전히 척결하고 그리고 체제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바로 대한민국 광화문 광장. 광화문 광장이 왜 중요합니까? 여기가 중심부 아닙니까? 이순신 동상과 세종대왕의 동상이 있는 이곳에 바로 이 두 분의 동상을 세워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확립하겠다는 겁니다. 예, 자, 네. 뭐 또 다른 준비한 화면을 좀 보여드립니다. 예. 자, 이게 지금 지금 많이 준비하셨네요. 예, 이준석을 쫓아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그거 좀 설명해 주시죠. 영부인을 욕하는 진영과 장경들을 고발했다. 이거 지금 이제 국민을 고발했다. 그렇죠. 이거 제가 한 설명을 설명을 해주세요. 해주면 네. 그 박사님 이준석이가 네. 그 국민의힘에서 네. 윤석열 대통령 굉장히 제 1차론 네. 또 제 2차론 했던 거 아시죠? 네. 선거 과정에서도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까대고 그때 이제 후보였지만 네. 하이에나 파리 때 하면서 계속 흔들었던 거 아시지 않습니까? 사실 이준석에 대해서 박사님은 아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국민의힘을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보수주의자들은 정말 학을 뗍니다. 학을 떼.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저 사람이 좀 나이는 젊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전에도 안철수 괴롭히고 안병신 그래가지고 또 손학규 대표 엄청 괴롭히고 계속해서 저 인간한테 당해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 때도 뭐 1차론 해가지고서 저 어디로 전라도로 도망가고 또 2차론 해가지고 또 울산으로 뭐 도망가고 막 그래가지고 또 김기현하고 만나가지고 무슨 또 데리고 모시고 오고 뭐 사실 이준석 때문에 질 뻔한 겁니다. 선거. 이준석 때문에 이긴 게 아니고 이준석 때문에 질 뻔한 거를 간신히 이긴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이가 그렇게 국민의 힘을 갖다 지 멋대로 하면서 많은 폐해를 끼쳤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을 가리켜서 민주당 이중대다. 민주당 세적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을 아무도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네. 꼼짝도 못했습니다. 이준석한테 꼼짝도 못했습니다. 다 이준석 딸랑이들이었어요. 최재형 같은 분들, 뭐 하태경, 뭐 일일이 뭐 김용태 일일이 말할 수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준석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정미경은 뭐 이준석 마음이라 불려지고 이준석 세력이 엄청 많았어요. 예, 네. 이준석한테 꼼짝도 못합니다. 꼼짝도 못해요. 그런데 제가 이준석이를 갖다가 저 이준석 그대로 놔뒀다가는 윤석열 대통령 그야말로 대통령 안 되고 대통령 그 된 후에도 제대로 대통령 못한다. 그래가지고 저자를 몰아내기 위해서 제가 고심 아주 하던 중에 제가 이제 김성진 법률 대리를 맡게 됐거든요. 예, 예.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예, 예. 예. 거기 맡아가지고 이제 성상납. 네. 성상납. 이 성상납을 파헤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자기가 성상납. 뭐 뇌물을 줬다, 뭐 성매매, 뭐 예. 성상납 이런 거.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헤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렇게 성상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상납을 받지 않았다고 네. 또 이제 오히려 가세연의 김세희라든가 또 예. 강용석 이런 것들을 엮어서 고소한 그랬죠. 거. 네. 그걸 또 제가 이제 무고죄로. 네, 무고죄. 예, 무고죄로 고발함으로써 네. 결국 그것 때문에 징계를 먹게 되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쫓겨난 겁니다. 네.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진해원은 검사 아닙니까? 네. 근데 김건희 여사를 갖다가 모욕해가지고 죽을 일이 뭐 어떠니 하면서 뭐 하여튼 장경태 저 의원 아닙니까? 장경태 의원은 또 뭐 저기 캄보디아 가가지고 그 어린 그 저기 화나 예, 뭐 찍은 사진을 가지고 뭐 예. 가란 쇼를 하네 뭐 하면서 또 무슨 뭐 조명을 설치했네, 뭐 했네. 뭐. 그래서 고발한 거고. 아, 예. 유승민은 또 저 뭐 했냐면은 유승민에 대해서 아주 심한 말씀하셨어요. 네. 유승민을 쫓아내는데 성공했다, 뭐 이런 가면서 그거 보여드릴게요. 예, 유승민 저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예. 아니 이거 말고 유승민을 뭐 쫓아냈는데 성공했다, 뭐 이런 표현을 이겁니다 이거. 이거 뭐냐면 강신업 예. 유승민도 강신업이 잡았다. 이거는 유승민이 결국 불출마를 선언한 거 맞잖아요. 예. 근데 유승민이 뭐랬냐면은 그때가 이제 경기도 그 도지사 그 선거를 위한 경선했지 않습니까? 김은혜하고 예. 경선을 할 때 예. 이제 국회의원 선거하고 이 도지사 선거가 다른 점은 국회의원 선거는 주소가 아무데나 있어도 상관없습니다만은 네. 이 도지사 선거 같은 경우는 경기도 도지사를 나가기 위해서는 경기도에 주소가 있어야 돼요. 그 지방자치단체에 예, 지방자치. 나가면서는 그 지역에 거주를 해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60일 거주 조건이 있어요. 60일. 60일. 예. 네, 근데 네. 유승민은 서울에 그 거주가 하고 있었거든요. 그 네. 당시에. 그런데 그 조건을 갖춰야 되잖아요. 예. 갖춰야 되니까 이제 주소를 옮긴 거예요. 아. 주소를 옮겨놨는데 어디다 옮겨놨냐? 천암댁으로 옮겨놓은 거야, 천암댁. 네, 네. 근데 왜 죽은 천암댁이냐? 천암은 죽었어요. 천암은 죽고 그 댁, 과부댁 그러니까. 네. 거기다 옮겨놓은 거예요. 네. 성남시 한 아파트로. 예. 근데 옮겨놓기만 하고 가서 살진 않았어요. 네. 본인도 살지 않았다고. 주민등록법 위반이네 말하자면. 그렇죠. 딱 아시네. 우의장전입 아닙니까 그게. 그 주민등록법 위반이고 그게 바로 공직선거법 위반이에요. 예, 네. 딱 떨어져요. 본인도 그 우장전입이라고 그러니까 찔린다라고 말한 게 있어요. 기자들 앞에서. 예. 본인도. 예, 아. 그리고 거기서 하루도 앉았다. 당연히 앉아죠. 죽음 천하태 가서 그럼 삽니까? 예. 그럼 뭐 무슨 관계입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상한 관계가 족보 꼬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우의장전입이에요. 네. 우의장전입을 한 겁니다. 그래도 본인도 사실은 그걸 뭐 완전히 대놓고 부인을 못했고 네. 수서경찰서에 가서 본인이 3시간 조사를 받았다라고 자기가 또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네.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게 찔리기 때문에 나왔다가는 저한테 붙으면 그야말로 개망신 나갈 거 아닙니까? 방송에서 이제 뭐 토론하고 예, 토론할 때 그거 제가 그냥 나쁘지 그럴 않죠. 텐데,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사실은 이렇게 딱 유죄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때만 해도 어쨌든 유승민이가 그래도 국힘이고 또 대선 후보고 그래서 네. 그랬는지 몰라도 네. 이상하게 경찰에서 뭐 불법은 불법이나 뭐 처벌할 만한 불법이 아니다 그러면서 면죄부를 줬어요. 세상에 지가 판사야? 뭐 처벌할 만한 불법은 뭐고 처벌 안 하는 불법은 뭐야?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 경찰들을 전부 다 고소해버렸습니다. 어허. 고소해버렸고
그다음에 이제 경찰에서 이렇게 면죄부를 주면요. 이 고발 아닙니까? 고발. 네, 네. 고발은 이의신청권이 없어요. 고발인한테. 아. 검수완박하면서 네. 고발인한테는 이의신청권을 안 주고 고소인한테만 줬어요. 이게 가장 문제인 거예요. 고발인한테 이의신청권을 안 주면 시민단체 갔다가 고발을 했다가 네. 경찰에서 그냥 무혐의 처벌하면 검찰한테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 사건이. 아하. 그래서 제가 헌법소원을 했죠 또. 그래서 헌법소원 하시구나. 예, 그래서 헌법소원한 겁니다. 이게 지금 그게 유승민 잡는 겁니다. 지금 네. 국힘에 9월에 징계 청구하고 네. 국힘에 10월에 징계 청구하고 네. 11월에 경찰청에 고발하고 네. 네. 12월에 헌법소원 청구하고. 그러니까 유승민은 제가 어디서 들으니까 그냥 들은 얘기입니다. 강실업 얘기만 나오면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래서 못 나온 거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아니 뭐 예, 보니까 예. 나오면 좀 나오면 끝이죠. 힘들어지겠네요. 나오면 법률적으로 치고 들어가면. 그럼요. 나오면 사실관계, 법률관계 그리고 네. 여기까지는 그 안 나오면 그래도 저기지만 나오면 정치적으로만 죽는 게 아니라 인생 정치입니다. 글쎄요. 네, 그래서 못 나온 예. 겁니다. 예.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래서 유승민이 안 나온 이유를 여러 얘기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것 때문이라고 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자. 때문이다. 그러니까 저기도 저 때문에 날아간 거고 이준석이도 이준석이도. 유승민이도 저 때문에 날아간 거다. 그렇다면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내부 분탕질러들을 네. 이렇게 제가 해결을 정리를 해주면 했는데. 그럼 저한테 고마워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예. 이런 때는 말이죠. 당대표 강실업 하시오. 네. 이렇게 오히려 추대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오늘 뭐 짧으면 짧고 네, 네. 길다면 긴 시간 내에 네, 네. 여러 가지 말씀을 좀 아주 자유롭게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제 내일 등록을 하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한 컷오프가 한 열흘 동안 있다 그러나요? 열도 안 돼요. 안 이게 됩니까? 그것도 참 2일날, 3일날 등록을 하잖아요. 네. 3일날 끝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8일날, 9일날 이틀간 여론조사를 한대요. 그 여론조사는 당내 여론조사가 아니라 일반 여론조사. 아니, 당내. 당내 여론조사를 한다. 책임당원만. 그러니까 한 5일 만에 네. 등록하고 한 5일 만에 결국은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이걸 10일날 발표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등록하고 4천만 원 내고서 이제 등록을 하는데 그 다음에 컷오프 할 때까지 자기의 정교를 얘기한다든지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공약을 갖고 있다. 나는 이런 정치 철학을 갖고 있다. 그런 기회가 한 번도 없어요. 아니 국민의힘이 돈까지 받았으면 이렇게 뭐 공중파에 광고비를 좀 내서라도 해야 아니 되는 여기 거 와서 아니에요? 하든지 어디 뭐 유튜브에서 하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컷오프 해버리고서 그때부터 이제 4명만 가지고 그때부터 전국에 이제 합동 연설에 4명입니까? 예, 4명. 1차 컷오프 4명. 예, 4명. 이번 모두 몇 명 정도 후보자 등록할 거 예상하십니까? 아니 근데 지금 나오는 사람들은 6명 정도 됩니다. 6명. 김기현, 안철수, 그다음에 강신업, 황교안, 조경태, 윤상현. 아니, 이렇게 누구 어떤 분 한 분 계속 친문 광고를 내시는 분이 있던데. 또 뭐 그런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분까지 하면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조선일보 거의 연 이틀간 광고를 뭐 네. 여러 명을 고치 하신 분이 있던데. 뭐 그런 분 돈은 있는데 뭐 좀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겠고 어쨌든 간에 예. 그런 분들도 한두 번 더 있을 수 있겠죠. 예.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뭐 지금 뭐 누군가가 뭐 또 유승민 뭐 이준석 대신에 뭐 또 하나 나오려 그런다 뭐 그런 말도 있고 그런데 뭐 그건 나와봐야 하는 거고 네. 어쨌든 간에 지금 4명입니까? 4명입니다. 컷오프에? 4명인데 4등은 무조건 4등을 4등을 하셔야 해야 됩니다. 4등을 그래서 해야 되네. 우리 네. 우리 김경재 방송 우리 이상로 박사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네. 제 말씀을 듣고 강신업이가 한번 정말 맡겨볼 만하다. 네. 저 사람은 기존의 정치인과는 좀 다르구나.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방송 어떤 정치하겠다고 네. 가감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걸어온 길, 네. 제가 행동하는 실천하는 강신업이고 그렇다면 저한테 좀 맡겨주시면 국민의힘 그야말로 개혁하고 이 개혁된 국민의힘을 전진 기조로 삼아서 종북주사파 그리고 민주당 저 적폐 세력들 초토화시키겠습니다. 네. 자, 댓글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어떤 댓글들이 왔는지. 예, 뭐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네. 지금 시간에 뭐 10년도 많이 들어왔고, 강신호 후보님을 당대표로 강추합니다. 이런 강신호 후보 한 표 꼭 당대표 되세요. 상당히 네, 저를 뭐 좋아하시는 분이 많으네요. 많죠. 저기 최고의 언변, 행동하는 양심 뭐 이렇게 또 네, 네, 예. 말씀하고 계시네요. 네. 예. 이런 분도 있어요. 당 대표보다 대통령이 올 것 같다 이런 분도 있네요. 어제 당 대표를 먼저 시켜주십시오. 당 대표를 당 먼저 대표가 시켜주세요. 돼야 뭐 그다음에 뭐. 그렇군요. 네네 예. 강신업과 함께 차기 총선 200석 이상의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와서 반드시 정권 교체합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우리 김민재 방송의 시청자들은 다 강신업 후보님을
대해서 아주 호의적인 반응을 네, 보여주네요.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김경재 우리 또 총재님 그리고 네. 이상로 우리 박사님께서 반듯한 어떤 그 길을 네, 가시니까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도 네. 다 애국적인 애국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인간의 여러 가지 마음이 있지만 애국심이야말로 네. 가장 숭고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보니까 뭐 거의 다 우리 강신 후보님을 칭찬하는 네. 그런 댓글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자, 오늘 나오셔서 상당히 고맙고요.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짤막하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초청해 주셔서 우리 김경재 방송 그리고 이상로 우리 박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저는 국민의힘이 성공하기를 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이 성공해야 국민이 성공하는 것이고 국가가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이 그야말로 어떤 북한의 어떤 그 공격이라든가 내지는 여러 가지 또 세계에서의 그 전에 우리가 겪었던 그런 어떤 억울함 이런 거 겪지 않고 아주 그렇게 당당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 만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미약한 힘이나마 저에게 어떤 그 당원들의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선택이 저에게 주어진다면 하여튼 견마지로를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저 이렇게 방송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제목을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오늘이 일부입니다. 우리 강신업 후보께서 원하시면 뭐 적당한 날짜를 잡아서 오늘 한 이야기 이외에 또 다른 말씀하실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언제든지 제가 기회를 만들어서 2부를 방송해 네, 드리도록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 부부하고 뭐 하보면 또 하실 말씀이 좀 그렇습니다. 많으실 수도 예, 있을 예, 테니까 그렇습니다. 네. 언제 이제 기회는 제가 네. 드리도록 또 하겠습니다. 이제 4강에 들어가고 나면 또 이제 굉장히 또 예.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우리 강신 후보에 대한 평가를 다 내리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송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